선현행장에 따르면 진등은 충성스럽고 현명하며 고상하고 진중한 성격을 가진 인물로 어려서부터 세상을 바로잡고 백성을 구제할 뜻을 품고 있었다 합니다. 그는 수많은 책을 읽어 모든 분야에 통달하였기에 25세의 나이에 효렴에 청거되어 서주 광릉군 동양현의 장으로 임명되었는데 노인을 복량하고 고아를 기르는 등 몸이 상할 정도로 백성들을 보살피는데 힘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무렵 서주에 기근이 들어 백성들이 굶주리자 서주목 도겸은 진등을 불러 전농교유로 삼았고, 이에 진등은 논밭을 돌아보며 농사에 적합한 토지를 살피고 수로를 뚫고 물을 대어 백성들이 농사를 짓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도겸의 병환이 심해지자 미축은 도겸의 유지를 유비에게 전달하며 도겸의 뒤를 이어달라고 말했으나 유비는 이를 거절합니다. 이에 진등이 유비에게 지금 한실은 쇠퇴하고 천하가 뒤집어지려 하고 있으니 공을 세우고 대사를 이루는 것은 금일에 달려 있습니다. 서주는 풍요롭고 호구 또한 100만이나 되니 부디 사군께선 뜻을 굽혀 이주를 맡아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유비가 사대에 걸쳐 삼공을 5명이나 배출한 명문가의 적자인 원술이 수춘에 있으니 그에게 맡기는 게 낫다고 말하며 재차 거절하자 진등은 원술은 교만하여 난을 다스릴 만한 위인이 아닙니다. 지금 저는 사군을 위해 복이 10만을 모으려 하니 위로는 군주를 도와 백성을 구제하여 춘추 5패의 업을 이룰 수 있을 것이고 아래로는 땅을 차지하고 변경을 지켜 공훈을 남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사군께서 제 청을 들어주시지 않는다면 저 진등도 사군의 뜻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엄포를 합니다. 게다가 북해산 공륜까지 유비에게 서주목이 되라고 권유하니 그제서야 유비는 도겸의 뒤를 이어 서주를 다스리게 됩니다. 여포가 유비의 뒤통수를 쳐서 서주를 차지하자 진등은 할 수 없이 여포를 섬기게 되었는데 실제로는 여포의 뒤통수를 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진등의 아버지인 진규도 같은 생각이었고 그는 진등을 조조에게 사자로 보내 여포를 제거하는 것에 대한 인원을 나누려 합니다. 그러나 여포도 나름대로 눈치가 있었는지 이를 허락하지 않고 있었는데 때마침 조정에서 온 사자가 당도해 여포에게 좌장군의 직책을 내리니 여포는 매우 기뻐하며 진등이 조조에게 사자로 가는 것을 허락해버립니다. 진등은 조조를 만난 뒤 여포는 용맹하나 꾀가 없고 행동이 가벼우니 빨리 제거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고, 조조는 여포는 승냥이 새끼와 같은 야심을 가진 자로 실로 오래도록 기르기 어려우니 경이 아니면 누가 능히 그 실체를 통찰할 수 있었겠소 라고 대답하고는 진등을 광릉태수로 임명합니다. 그리고 조조는 서주로 돌아가는 진등의 손을 잡으며 동쪽의 일은 경에게 맡기겠소 라고 말한 뒤 은밀히 병사를 모아 여포를 칠 때 내응하라는 명을 내립니다. 당초 여포는 진등이 조정의 사자로 가서 자신이 서주목이 된 것을 인정받아 오기를 원했는데 그러지 못하고 돌아오자 매우 분노했고 그걸 뽑아 탁자에 내리꽂으며 경에 붙이니 내게 조조와 협력하길 권하였기에 원술과의 혼사가 끊겼소. 그런데 내가 원했던 것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경과 경에 붙이는 나란히 지위가 올랐으니 경이 나를 팔아먹은 게 아니오. 아니라면 그대가 나를 위해 어떤 말을 했는지 읊어보시오 라고 외칩니다. 여포는 노기를 띠며 계속해서 진등을 노려봤으나 그는 태연제약하게 천천히 여포를 깨우쳐 주듯 말하길 제가 조조를 만나 장군을 대우하는 것은 호랑이를 기르는 것과 같아 응당 고기를 배불리 먹여야 하니 배부르지 않으면 장차 사람을 해칠 것이라고 말하며 관직을 내려주길 청했으나 조조는 제 말이 틀렸다면서 여장군을 비유하자면 매를 기르는 것과 같아서 배가 고프면 불릴 수 있으나 배가 부르면 날아가 버릴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여포는 조조가 자신을 높게 쳐준다고 생각했는지 노기를 풀었다고 합니다. 선현행장에 따르면 이후 조조가 여포를 토벌할 때 진등은 광릉의 군대를 이끌고 선봉에 서서 여포의 군대를 공격했다고 합니다. 진등이 광릉태수로 있으면서 손책의 군대와 싸웠던 건 사실이나 두 기록의 내용이 엇갈리는데 먼저 선현행장을 보면 손책이 먼저 군대를 보내 진등을 공격했다고 합니다. 당시 오나라 군대의 숫자는 깃발과 갑옷이 강을 뒤덮을 정도로 많았다고 하는데 이에 진등의 측근들은 적의 병력이 10배나 되니 성을 비우고 피하면 적들은 물에 익숙한 자들이라 무태 오래 있을 수 없으니
시간이 지나면 물러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측근들의 말을 들은 진등은 성난 목소리로 그들을 꾸짖은 다음 성문을 굳게 닫고 수비에 힘썼는데 성 위에 올라서서 형세를 관망하니 적과 싸워 볼만하다는 것을 깨닫고 병사들에게 명하여 밤새도록 병기를 정비하게 한 뒤 날이 새자 직접 군대를 이끌고 진격하여 적의 후방을 공격합니다. 진등의 기습에 손책의 군대는 혼란에 빠지게 되어 모두 흩어져 달아났고 진등은 기세를 이어 적들을 추격하여 1만 명을 참수하거나 포로로 잡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서 손책전 주석 강표전을 보면 오히려 손책이 진등을 토벌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따라서 두 기록이 서로 배치되는데 선현행장이 공을 과장하여 기록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하여 추정해 보자면 손책이 진등을 공격했고 진등이 손책의 공격을 막아낸 것은 맞으나 선현행장의 기록처럼 1만 명이나 되는 손책군을 참살하고 격파한 건 과장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책은 재차 진등을 공격하기 전에 허공의 빈객들에게 암살을 당해 공격 자체가 흐지부지 된 것으로 보이며 강표전에 따르면 진등이 사신을 보내 자신의 인수를 죽은 엄베코의 나머지 일당들에게 주어 손책을 제거할 것을 모의했다고 하여 손책 암살 배후에 진등이 있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선현행장에 따르면 송건이 손책의 패배를 복수하기 위해 전열을 가다듬어 공격해오자 진등은 지원 없이 적의 공격을 막는 것이 힘들다 생각해 진교를 조조에게 보내 구원을 요청함과 동시에 수많은 뗄나무를 모읍니다. 그리고 뗄나무를 묶어 서로 10보 간격으로 두고는 밤중에 불을 일으키니 마치 낮인 것처럼 환하게 불길이 솟아올랐고 진등은 병사들을 시켜 환호성을 지르게 만들어 마치 조조의 지원군이 도착한 것처럼 적들을 속입니다. 이에 송건의 군대는 예상치 못한 적의 지원군에 놀라서 도망쳤고 진등은 군사를 이끌고 추격해 또 1만 명의 적을 참수했다고 합니다. 진등은 어느 날 갑자기 가슴에 통증을 느꼈고 안색이 붉어져 음식을 먹지 못하는 상황에 이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화타라는 명의가 진등을 찾아와 진맥을 짚어보고는 당신의 윗속에 있는 기생충들이 안에서 악성 종기가 되려고 하는데 이는 날 것을 먹어서 생긴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즉시 두 대의 탕약을 지어 먼저 한 대를 복용하게 하고 조금 뒤에 전부를 복용하도록 했는데 진등은 잠시 후 3마리의 살아 움직이는 붉은 기생충들을 토해냈고 고통스러워하다가 곧 치유됩니다. 화타는 진등에게 이 병은 3년 후에 또 재발할 것입니다. 그때 훌륭한 의사를 만나면 치료할 수 있습니다. 라고 조언하고 떠났는데 실제로 3년 뒤 진등의 병은 재발합니다. 그러나 당시 화타는 죽고 없었기 때문에 병을 치유하지 못했고 진등은 39세의 나이에 사망합니다. 헌재 춘추에 따르면 진등은 유비에게 서주목이 되라는 조언을 했을 뿐만이 아니라 원소에게 사자를 보내어 유비가 서주목이 된 것을 알림과 동시에 원소를 시켜 세워서 원소가 유비가 서주목이 된 것을 인정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진등은 광릉태수에 임명된 뒤 선정을 베풀고 위엄과 신망을 널리 떨쳤기에 해적 설주가 스스로 손을 묶고 기부했다고 하며 모든 백성들이 진등을 존경하고 따랐다고 합니다. 조조가 여포를 토벌할 때 진등이 선봉에 섰는데 이에 여포가 진등의 세 동생을 볼모로 잡고 화친을 청하였으나 진등은 흔들리지 않고 계속 진격하여 여포의 군대를 압박하였고 이로 인해 여포의 소하였던 장홍이라는 인물이 나중에 여포가 패배하게 되면 자신 또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 생각해 진등의 세 동생을 풀어준 뒤 함께 몰래 도망쳐 진등에게 갔다고 합니다. 선현행장에 따르면 송건이 장강을 차지하여 세력을 키우자 조조는 장강에 임할 때마다 탄식하며 진등의 계책을 일찍 쓰지 않아 송건이 발톱과 이빨을 기를 수 있게 되었군 라고 말했다 합니다. 훗날 유비는 유표와 천하인들에 대해 논할 때 진등처럼 문무와 담력과 포부를 모두 갖춘 자는 응당 과거에서 구할 뿐 지금 시대에 그와 비견될 자를 구하기 어려울 것이라 말하며 진등을 극찬했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진등도 유비를 재능과 지혜가 출중하고 왕패의 재능을 가진 인물이며 그를 공경한다고 말했다 하는데 진등이 유비를 계속 섬겼더라면 유비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 삼국지 이물열전 진등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구는 예주 영천군 허창현 출신으로 어렸을 때부터 특출 났는지 그의 할아버지인 진식은 항상 가문의 장로들에게 이 아이는 반드시 우리 가문을 일으킬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합니다. 그리고 그의 할아버지인 진식과 그의 아버지인 진기도 재능과 명망이 뛰어난 인물이었는데 부자에 따르면 진식이 죽었을 때 3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장례식에 참석했다고 하며 뛰어난 재능을 가진 공룡이 진기의 뛰어남을 알아보고 그를 위해 절까지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엘리트 가문에서 태어난 진구는 유비가 예조자사가 되었을 때 그의 초빙을 받아 별가로 임명됩니다. 이후 도겸이 죽어 서주의 백성과 호족들이 유비가 도겸의 뒤를 잇기를 간절히 바라자 유비는 직접 군대를 이끌고 서주로 갈 마음을 먹었는데 진구는 유비에게 원술의 세력은 강대하므로 지금 동쪽으로 간다면 반드시 그와 싸우게 될 것입니다. 그때 만약 여포가 장군의 뒤를 습격한다면 장군이 설령 원수를 격파하더라도 일은 반드시 성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조언합니다. 하지만 유비는 진군의 말을 듣지 않고 서주로 간 뒤 진군의 예상대로 원술과 세력 다툼을 하게 되었고 유비가 본대를 이끌고 원술과 싸우는 사이 여포가 뒤통수를 쳐 합의를 습격해 점령하고 원술을 도와 유비의 군대를 공격해 박살내 버렸기에 유비는 진군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을 후회했다고 합니다. 진구는 유비가 서주에서 쫓겨나게 되자 피난을 갔다가 이후 여포를 패배시킨 조조의 부름을 받아 조정에 들어갑니다. 당시 어떤 사람이 왕모와 주규라는 인물을 청거하자 진구는 조조에게 왕모와 주규는 도덕을 무너뜨리는 인물이므로 기용하면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고 했지만 조조는 듣지 않고 등용했는데 훗날 왕모와 주규는 모두 악행을 저지르다 발각되어 처형당했기에 조조는 진군에게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진군은 대건과 진교라는 인물들을 청거하여 조조가 그들을 모두 등용하였는데 이후 오나라 사람들이 모반하자 대건은 충의를 다하여 싸우다 전사했고 진교는 훌륭한 신하가 되었기에 당시 사람들은 진군의 안목이 뛰어나다고 여겼다 합니다. 또한 조비도 진군을 매우 칭찬했는데 조비가 태자였던 시절에 진군을 매우 존경하며 예를 다해 대하였고 항상 감탄하며 그대가 내 곁에 있으므로 문인들이 날마다 나를 가까이 하는구나 라고 말했다 합니다. 먼저 육형이란 죄의 경중에 따라 신체를 손상시키는 형벌로 폐지된 상태였으나 조조 시절 사형을 폐지하고 육형을 다시 부활시키는 것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되었는데 진군이 말하길 신의 부친이 한나라 시절에 육형을 폐지하고 태형을 증가시킨 것은 본래 어질고 측은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지만 죽은 사람은 더욱 많아졌기 때문에 명의상 가벼울 뿐이지 실제로는 엄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마디로 명의상 가벼우면 범하기 쉽고 실제로 엄하면 백성을 상하게 합니다. 이처럼 육형을 폐지한 것은 사람의 부분적인 몸을 중시하고 사람의 생명을 경시한 것입니다. 라고 하며 육형을 부활시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종효도 진군과 같은 입장이었고 조조도 그들의 말에 깊이 동의하였으나 왕랑을 포함한 다수가 반대한 데다 당시는 전쟁이 계속되는 상태였기에 육형을 부활시키는 것을 잠시 보류했다고 합니다. 진구는 조비가 황제가 된 뒤 구품관임법이라는 관직제도를 만들었는데 이 제도는 관직을 1품에서 9품까지 9단계로 나누는 체제를 선택해 이를 체계화시킨과 동시에 지방에 주, 군에 중정관을 설치하여 이들이 각 지역의 인재들의 능력을 평가해 조정에 올려보내면 이를 통해 인재들을 선발하여 등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비는 구품관임법을 통해 각 지역의 호족들에게 조정에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주어 그들을 달래고 포섭하는 데 이용하였고 실제로 시행 초기에는 초야에 묻힌 인재들을 등용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주기도 했으나 점차 호족들이 관직을 사유화시키는 폐단이 발생하여
위나라 시절에도 이를 비판하는 신하들이 많았다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진군의 구품관인법은 수나라 시절까지 이어졌고 수나라 문제가 과거 제도를 만듦으로써 폐지되었으나 관직을 9단계로 나누는 관품 제도만은 청나라 말기까지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구품관인법은 중국사를 관통하는 관직 제도이기 때문에 중국사 전체에서 진군이 차지하는 비중은 삼국지 인물들 중에서 제일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군은 조비 시절에 승진의 승진을 거듭하여 상서의 일을 관장하는 위치까지 올랐고 조비의 병세가 위독해졌을 때 조진, 조유, 사마이와 함께 조비에게 불려가 유언을 받들어 조정을 보필했다고 합니다. 진군은 조예가 즉위하자 상소를 올려 황제가 해야 할 책무에 대해 조언해 주었고 이후 조예의 딸이 병으로 죽었을 때 조예가 매우 슬퍼하며 딸에게 시호를 하사하고 필요 이상으로 집착을 하자 다시 상소를 올립니다. 진군은 상소에서 사람의 수명이 길고 짧음은 운명에 있고 삶과 죽음에는 구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인은 예법을 제정하여 어떤 때는 상례를 융성하게 거행하고 어떤 때는 상례를 거행하지 않는 것을 법으로 만들고 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성인들도 검소하게 제를 지냈으며 8살 이하의 어린아이가 죽으면 예의를 갖출 필요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린아이가 죽은 지 한 달이나 되었는데 성인의 예절로 글을 보내고 게다가 상복을 입히고 조정의 상하가 흰 옷을 입고 아침 저녁으로 통곡하고 있으니 예부터 이러한 일은 있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폐하께서는 장례에 직접 참가하지 마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왕께서는 만국의 군주이시니 폐하께서 안정을 찾아야 천하가 편안하고 움직이시면 천하가 혼란스럽게 됩니다. 라고 말하며 조예에게 적당히 하라고 간언하였으나 조예는 듣지 않았다고 합니다. 청룡 연간에 조예가 심시티에 빠져 궁전을 건축하기 시작하였기에 백성들은 농사를 지어야 될 시기를 잃게 되어 버렸고 이에 진군은 또 상소를 올립니다. 진군은 조예에게 우임금은 요와 순의 성대한 시대를 계승했지만 오히려 꾸미지 않은 궁전에서 살았으며 거친 옷을 입었습니다. 하물며 지금은 전란을 겪은 이후로 백성들이 적어 한나라 문제 때와 비교하면 그 당시에 큰 항군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변방에선 끊임없는 전투가 벌어져 장수와 병사들은 고생을 하고 있으니 이때 만일 수재나 한재가 발생하면 국가에 큰 우환이 될 것입니다. 게다가 오화촉이 아직 멸망되지 않았으므로 사직이 불안하니 지금은 병사들을 조련시키고 농업을 권장하여 적의 침입을 대비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와 같은 진급한 일을 벌이고 먼저 궁궐을 짓고 있으니 신은 백성들이 이 때문에 공궁하게 될까 걱정입니다. 이는 국가의 안위와 관계되는 것이므로 오직 폐하께서는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라고 조언해 주었으나 조예는 거절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진군이 물러서지 않고 계속해서 가나였기에 결국 조예는 궁전 건축의 규모를 줄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진군은 위나라를 위한 조언을 아끼지 않고 열심히 일하다가 청룡 4년에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진군은 곽가가 바른 몸가짐을 닦지 않는다고 하여 여러 차례 곽가의 행태를 고발하였으나 곽가는 아무렇지도 않아 했다고 합니다. 조조는 이를 보고는 곽가를 더욱 중요하게 여겼고 진군도 정도를 지키고 바른 말을 했다고 하여 이 또한 기쁘게 여겼다고 합니다. 유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그의 동생이 위풍의 반란에 연루되어 처벌을 받게 되어 연자제로 사형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진군이 이를 조조에게 말해 유이를 사면시켜줬기에 유이는 진군을 찾아가 감사를 표했으나 진군은 형벌에 대한 논의는 국가를 위한 것이지 사사로운 정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더구나 이것은 훌륭한 군주의 의향으로부터 나온 것이지
내가 어찌할 수 있었겠습니까? 라고 대답했다 합니다. 이처럼 진구는 도량이 크고 거동이 오만하지 않았으며 일을 처리하는 것이 이와 같았다고 합니다. 조비의 측근 중 최악의 인물로 우지를 꼽을 수 있는데 그는 강직했던 진군을 좋게 보지 않았기에 조비에게 진군은 화합만 할 줄 알 뿐 재상의 재주를 가지고 있지 못하며 중임에 있으면서도 친히 이를 돌보지 않습니다. 라고 참언하니 조비는 이를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다음날 조비는 오질의 말만 듣고 급조를 내려 진군을 책망하니 천하의 사람들은 진군만한 사람이 없고 오질의 말은 실체가 없다고 여겼다고 합니다. 태와 연간에 조진이 촉을 공격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표를 올렸으나 진군은 전쟁을 일으키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며 계속 반대하였기에 조진은 촉 정벌을 지속적으로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진군의 아들 진태는 뛰어난 문관이었던 아버지와는 달리 뛰어난 무관으로 활약하여 훗날 강요의 북벌을 여러 차례 막아내는 위용을 보여줍니다. 이상 삼국지 인물열전 진군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에는 유주 사람으로 유비가 공손찬에게 의탁했을 시기에 유비를 찾아가 그의 소하에 들어갔는데 당시 전해의 나이가 어려서 그랬는지 유비는 그를 매우 기특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유비가 서주의 도겸을 구원하러 갔다가 그의 후임으로 예조자사가 되었을 때 전해는 유비를 떠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전해의 모친이 연로하여 직접 모시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가야 했기 때문인데 유비는 그와 작별할 때 눈물을 흘리며 그대와 함께 대사를 이루지 못함이 한스럽구려 라고 말했다 합니다. 유비를 떠난 전에는 유주를 주름잡던 공손찬의 밑으로 들어갔고 공손찬은 그를 동주령에 임명하여 그 지역을 맡깁니다. 그런데 마침 공손찬의 장수였던 왕문이라는 자가 공손찬을 배반하고 원수에게 붙은 뒤 만여 명이나 되는 병력을 갖추고 공격해오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적의 숫자를 보고 두려워하여 항복하자고 말했지만 오히려 전에는 성에 올라 왕문에게 경은 공손찬에게 호대를 받고도 떠났으니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여겼는데 이렇게 다시 돌아와 침범하는 것을 보니 경은 그저 나라를 어지럽히는 자에 불과하오 라고 꾸짖자 왕문은 부끄러워하며 군대를 철수시켰다고 합니다. 이 일로 공손찬은 전해에게 권모가 있음을 알았으나 그를 중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후 공손찬은 역경에 틀어박힌 뒤 원수에게 최후를 맞이했고 전에는 선후보라는 인물과 친분이 있었기에 그에게 몸을 의탁합니다. 참고로 선후보는 공손찬이 유우를 죽이자 유우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규합하여 그들을 이끌고 공손찬과 맞섰던 인물입니다. 당시 선후보는 원소와 조조 중 어느 세력에 들어갈 것인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었기에 전해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물었는데 전해는 결국 천하를 평정할 자는 필시 조씨일 것입니다. 지금 속히 조조에게 귀순하여 뒷날 화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에 선후보는 전해의 계책에 따라 조조의 밑으로 들어갔기에 패망하지 않고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었고 전해 또한 조조의 수하에 들어간 뒤 명을 받들어 여러 지역의 혈령과 태수를 역임할 수 있었다고 하며 부임하는 곳마다 잘 다스렸다고 합니다. 조창이 오한을 토벌할 때 전해도 참군하였는데 아군이 적의 기병의 복병에 당해 혼란에 빠지자 전해가 계책을 내어 지형과 수레를 이용하여 그 안에 둥근 진을 치고 공로로 적의 공격에 대응하니 적들은 진격하지 못하고 흩어져 물러났는데 이때를 노려 역으로 공격을 가해 적의 군대를 격파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러한 전공에 힘입어 문제 즉위 초에 북쪽의 이민족들이 변경의 요새를 침략하자 조비는 전해를 오한교위에 임명하여 이민족들을 담당하게 합니다. 오한교위가 된 전해는 가장 먼저 수십 개의 부로 나뉘어 있는 선비족들이 하나로 힘을 합치는 것을 경계하여 그들을 이간질시켜 서로 공멸하게 만드는 데 힘씁니다. 그리고 오한왕 골진이라는 인물이 사납고 교활하여 위나라를 우습게 보았기에
전해가 홀로 휘하 100여 명을 거느리고 골진이 다스리는 지역으로 가서 골진의 목을 베고 그의 죄악을 알리며 호통을 치니 골진을 따르던 무리들이 모두 두려워하며 함부로 행동하지 못했고 이 사건으로 전해의 위엄이 널리 퍼졌다고 합니다. 이처럼 전해는 9년 동안 오한교의로 지내며 권모술수를 써서 이민족들끼리 힘을 합치는 것을 억누르고 국가의 적이 될 만한 골진 같은 인물들을 제거하면서 자신이 맡은 바 임무를 잘 해냅니다. 하지만 유주자사 왕홍과 그의 일당들이 왕홍이 오한교의의 직책도 겸임하도록 하기 위해 전해가 변경을 어지럽히고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못한다는 상소를 올리면서 헐뜯었기에 전해는 연암태수로 전임됩니다. 그래도 위나라 입장에서 다행이었던 것은 왕홍도 전해 못지않은 능력을 가진 인물이었다는 것인데 왕홍은 오한교의를 겸임하게 되자 선비족을 은혜와 신의로 대했기에 선비족 유력자인 가비능도 여러 차례 유주로 와서 공물을 바쳤다고 하며 이후 가비능이 반란을 일으키자 왕홍은 암살자를 보내 가비능을 해치웠다고 합니다. 전해의 오한교의 시절 그의 난적은 선비족의 가비능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원래 선비족들은 위나라에 말을 보내지 않기로 맹세하였는데 소리라는 인물이 맹세를 위반하고 말 1000피를 관에 보냅니다. 그러자 황초 5년 가비능이 소리를 공격하였고 소리는 전해에게 구원을 청합니다. 이에 전해는 경기병을 이끌고 곧바로 가비능의 배후를 공격해 들어갔고 가비능은 별도로 소수의 세노를 보내 전해를 막으려 하였으나 전해는 병사들을 계속 징적시켜 가비능의 군대를 패퇴시킵니다. 태화 2년 전해가 역관 하사를 가비능의 사위인 울축건의 지역으로 보냈는데 울축건이 그를 죽여버립니다. 관의 사람을 함부로 죽이는 것을 반란에 준하는 행동이라 여겼는지 아니면 선비족이 반란을 일으키려는 징후로 보았는지 전해는 다시 군대를 일으켜 선비족의 지역으로 진격해 들어갑니다. 전해는 울축건의 군대와 전투를 벌여 크게 이겼지만 선비족의 영역으로 너무 깊숙이 들어갔는지 선비족들에 의해 퇴로가 끊기게 됩니다. 이에 전해는 군대가 행군하는 것을 숨기기 위해 도령을 세우고 소똥과 말똥을 모아 태워서 계속 주둔하고 있는 척을 한 뒤 다른 길을 따라 진군했고 마성 지역에 이릅니다. 선비족은 나중에서야 전해가 퇴각하는 것을 눈치챘지만 가비능이 직접 3만 개의 병력을 이끌고 재빨리 진격하여 전해의 군대를 포위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후 결론에 대해선 열전마다 내용이 다른데 전해전에선 전해가 계책을 발휘하여 성의 남문으로 적들을 유인한 뒤 자신은 직접 북문으로 나가 적들을 기습하였기에 수많은 적들이 죽거나 무기를 버리고 도망쳐서 포위를 풀었다고 묘사하고 있으나 견초전에선 전해의 구원 요청을 받은 견초가 전해를 구원하러 감과 동시에 계책을 써서 선비족의 본거지를 공격한다는 경문을 선비족에게 퍼뜨려 선비족의 군대를 속여서 본거지로 퇴각하게 만들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웃긴 건 선비전과 유방전 주석 위시춘추에서는 조비는 전해가 가비능에게 포위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어쩔 줄을 몰라 했는데 손자라는 인물이 상곡태수 염지가 평소 선비족과 가비능의 신임을 얻고 있으므로 그에게 가비능을 설득하도록 한다면 군사를 수고롭게 하지 않고도 포위를 풀 수 있을 거라 조언을 합니다. 이에 조비는 그의 말을 따랐고 실제로 염지가 가서 가비능을 타이르자 가비능은 포위를 풀고 물러났다고 합니다. 조의 시절 요동의 공소년이 모반을 하였기에 조예는 이를 토벌하고자 하였으나 요동을 공격할 적임자를 고르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자 중령군 양기가 전해를 청거했고 이에 조예는 전해에게 부절을 하사하고 토벌군 사령관으로 임명합니다. 전해는 토벌군을 이끌고 요동으로 진격했는데 때마침 송건이 공선영과 결탁하기 위해 장군 주하 등을 요동으로 파견하자 조예는 적들의 숫자가 많고 토벌군이 바다까지 건너야 했기에 조서를 내려 파곤을 명합니다. 하지만 전해는 요동에 갔던 성권의 배들이 곧 돌아올 것이고 연말이라 바람이 세참으로 풍랑을 피하기 위해 성산 지역을 통해 지나갈 것이라 예측하였기에 성산으로 가서 주변을 순찰하고는 각 요충지에 병사들을 배치합니다. 당시 다른 장수들은 텅 빈 땅에서 적을 기다리자는 전해의 계책을 비웃었으나
전해의 예상대로 송건의 함선들은 사나운 바람을 만나서 배가 모두 침몰하고 물결에 휩쓸려 해안으로 떠밀려 왔고, 이에 전해는 송건의 소하들을 모두 사로잡고 적장인 조아의 목을 뱁니다. 그런데 오한교의 시절 유주자사에게 모함을 받은 것처럼 청주자사인 정의에게 모함을 받아 공적을 인정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후 송건이 10만 군사라 칭하며 합비신성을 공격하자 만총이 군대를 이끌고 이를 구원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전해가 적이 모든 부대를 대동하고 출병한 것은 단지 작은 이익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신성으로 우리의 대군을 유인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공성전을 펼치도록 내버려두면 자연스럽게 피로하고 나태해질 것이니 그때 공격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 적들이 우리의 계책을 알아차린다면 형세상 스스로 달아날 것이니 적극적으로 다툴 필요도 없습니다. 라고 말했고, 전해의 예측대로 송건은 물러납니다. 나중에 또다시 오나라가 침범해 왔을 때 전해가 가서 막으니 오나라 군대는 어김없이 퇴각했다고 합니다. 오나라 군대가 퇴각한 그날 밤 병사들이 밤중에 적이 다시 쳐들어왔다 라고 외쳤는데, 전해는 누운 채로 병사들에게 경거망동하는 자는 목을 베일 것이다 라는 영을 내려 소동을 멈추게 했는데, 그의 예측대로 오나라 군대가 쳐들어온 것이 아니라 병사들의 착각이었습니다. 전해는 청렴하고 검소하여 포상을 받으면 장수와 병졸들에게 모두 나누어 주었고, 이민족들이 사사로운 선물을 보내면 모두 장부해 줬고 관에 보관하여 자기 집으로 들이지 않으니 집안이 늘 가난했다고 합니다. 위락에 따르면 전해가 연암태수일 때 선정을 펼쳤기에 나중에 전해가 관직을 그만두고 집에서 여생을 보낼 때 그가 가난하게 지내는 것을 안 연암의 관리와 백성들이 수많은 재물을 전해에게 보냈으나 그는 일체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선비족이 전해가 소와 말 같은 선물을 받으면 무조건 관에 보관하였기에 소 말은 겉으로 잘 드러나니 숨길 수 있는 금은 받을까 생각하여 몰래 금을 가져와 전해에게 선물로 바치나, 전해는 받은 금을 바깥에 맡기고는 그대로 조정에 보고합니다. 이에 조정에서는 전해의 태도를 칭찬하며 비단 500피를 선물로 하사했는데, 전해는 비단의 반은 관에 보관하고 나머지 반은 금을 준 선비족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왕능전 주석 위서에 따르면 전해가 이민족을 토벌할 때 공을 세웠지만 지시를 조금 위반하였기에 영호준이라는 인물이 전해를 투옥하려 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조비가 분노하여 오히려 영호준을 포박하고 벼슬을 파면시킨 뒤 조서를 내려 영호준은 어찌 그리 멍청하냐 라고 하였기에 그때부터 이름을 영호우라고 했다 합니다. 전해는 조방대에 이르러서도 여러 요직을 역임했고, 나이가 들자 여러 번 사직할 것을 청했으나 사마이가 사직을 들어주지 않았기에 전해가 답서를 보내 나이가 70이 넘어서도 벼슬을 차지하고 있으니 이는 종이 울리고 물시계에 물이 닿았는데도 그치지 않고 밤길을 돌아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죄인의 행동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라는 내용을 전했다고 합니다. 이후 전해는 82세의 나이에 숨을 거둡니다. 이상 삼국지 물열전 전해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